꿈길 속 이야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복수. 조선 중기, 한양에서 멀지 않은 산골 마을에 자리한 한 집안이 있었다. 그 집은 겉보기엔 평범한 양반댁으로 보였으나 안으로는 썩은 뿌리가 깊이 박혀 있었다. 집안의 주인인 김판관은 과거에 벼슬을 지낸 인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철저한 법군으로 불렸다. 하지만 그 철저함은 공정함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비틀고 사람을 짓밟는 잔인함이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뇌물을 챙기며 부를 쌓았고 마을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아 자신의 논밭을 늘려갔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거나 쫓겨났지만 김판관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행위를 세상의 질서라 여기며 자부심을 느꼈다. 김판관의 아내, 즉 시어머님인 박씨 부인은 젊었을 적에 미모와 현명함으로 유명했다. 그녀는 본래 한양의 명문가 출신으로 부모의 강요로 김판관과 혼인했다. 처음엔 남편의 야망을 지지하며 함께 살았으나 세월이 흐를수록 그의 잔인함을 목격하며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쌓아갔다. 박씨 부인은 새 아이를 낳았는데 장남은 일찍 병으로 죽었고 차남은 김판관의 학대에 못 이겨 가출해 행방이 묘연했다. 막내 아들만이 남아 집안을 지키고 있었다. 그 막내 아들이 바로 며느리인 최 씨의 남편이었다. 최 씨는 원래 인근 마을의 가난한 선비 집안 딸로 학문에 밝고 성품이 강직했다. 그녀는 16 나이에 막내 아들과 혼인해 집안으로 들어왔고 그때부터 박씨 부인과 함께 고된 시집살이를 견뎌왔다. 최 씨는 시어머님을 진심으로 존경했는데 박씨 부인이 그녀를 딸처럼 아껴주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집안의 무거운 공기를 견디며 서로를 의지했다. 김판관은 아내와 며느리를 하찮은 존재로 여겼다. 그는 낮에는 관아에서 뇌물을 챙기고 밤에는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와 가족을 괴롭혔다. 특히 막내 아들을 못마땅해 했는데 아들이 자신처럼 야심이 없고 순박한 성격이었기 때문이다. 그해 가을,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다. 논밭이 메말라 백성들이 굶주렸고 김판관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토지를 더 헐값에 사들였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으나 그의 권세 앞에 감히 대들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판관의 막내 아들이 마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창고에서 몰래 곡식을 나눠주다 발각되었다. 김판관은 경노했다. 그는 아들을 방으로 끌고 가 매질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아들의 머리를 세게 때렸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며칠 후 끝내 숨을 거두었다. 박씨 부인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막내 아들은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이제 그마저 잃어버린 것이다. 최 씨는 남편의 시신 앞에서 오열하며 밤을 지새웠다. 집안은 장례를 치렀으나 김판관은 슬픔조차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놈이 제 발로 죽음을 자초했다라며 중얼거렸다. 마을 사람들은 속으로 김판관을 저주했지만 겉으로는 조문을 왔다. 그 속에서 박씨 부인과 최 씨는 서로의 눈주고 받았다. 그 눈빛에는 슬픔 너머로 서서히 피어오르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장례가 끝난 후 박씨 부인은 최 씨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방 안은 희미한 등불이 비추고 있었고 공기는 무거웠다. 박씨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며느라,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겠노라. 나 또한 이 가슴이 타들어가는구나. 최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어머님, 소자 또한 남편님의 원통함을 어찌 잊을 수 있사옵니까? 그분은 단지 백성들을 돕고자 하셨을 뿐인데. 박씨 부인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그놈은 늘 그러했소.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며 가족조차 짓밟는 자이요. 장남이 죽은 것도 차남이 사라진 것도 다 그놈 탓이오. 이제 막내까지 이 집안은
더 이상 지옥이 될 수 없소. 최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소자가 어찌하면 좋사옵니까? 이 슬픔을 어찌 견디오리까? 박 씨 부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견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오. 우리는 그놈의 죄를 갚아야 하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오. 먼저 이 집안의 비밀을 파헤쳐야 하겠소. 그놈이 숨겨둔 뇌물 장부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하오. 그 장부가 있으면 우리는 그를 무너뜨릴 수 있어. 최 씨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님의 눈빛은 차갑고 결의에 차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박 씨 부인이 평소에 숨겨둔 강인함을 느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김판관의 서재를 몰래 뒤지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김판관은 밤늦게 돌아와 술에 취한 채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박 씨 부인을 보며 비아냥거렸다. 여편네, 아직도 울고 있어? 그놈이 죽은 게 다 내 탓이오. 내가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으니까. 박 씨 부인은 이를 악물며 대답했다.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아들이 죽은 마당에 김판관은 웃으며 자리에 누웠다. 내일 또 관하로 나가야 하니 조용히 하오. 그 밤 최 씨는 자신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남편의 영정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남편님, 소자가 반드시 그 원수를 갚겠사옵니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두 여인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며칠 후 김판관이 관하로 나간 틈을 타서 박 씨 부인과 최 씨는 서재를 뒤졌다. 서재는 책과 문서로 가득 차 있었고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책장을 뒤지며 장부를 찾았으나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최 씨가 책상 아래 숨겨진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금괴 몇 개와 함께 뇌물 내역이 적힌 장부가 있었다. 박 씨 부인이 장부를 펼치며 중얼거렸다. 이것이요. 이 장부가 그놈의 목을 조를 증거이요. 최 씨는 장부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이걸로 관아에 고발하면 되지 않사옵니까? 박 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다. 고발? 그놈은 이미 관아의 수장들과 한패여. 단순한 고발로는 부족하오. 우리는 더 치밀하게 그놈을 파멸시킬 계획을 세워야 하오. 두 사람은 장부를 숨기고 서재를 빠져나왔다. 그날부터 그들의 일상은 변했다. 겉으로는 여전한 시어머님과 며느리였으나 속으로는 복수의 동지였다. 김판관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마을을 착취하며 살았다. 하지만 그의 발밑에는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며 잎이 떨어지듯 집안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 씨 부인은 과거 김판관이 저지른 더 큰 죄를 떠올렸다. 젊었을 적 그는 한 무고한 선비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재산을 빼앗았었다. 그 선비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박 씨 부인은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후로 남편을 증오해왔다. 이제 그 증오가 최 씨와 공유되며 더 강한 힘을 얻었다. 가을이 깊어지며 산골 마을은 점점 더 황량해졌다. 김판관의 집안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그 안에서는 박 씨 부인과 최 씨가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다. 뇌물 장부를 손에 쥔 두 여인은 이제 김판관을 무너뜨릴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조심스러웠다. 김판관은 교활하고 의심이 많은 자였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다. 박 씨 부인은 장부를 안전한 곳에 숨기기 위해 자신의 방 뒤에 숨겨진 벽장 속 깊은 곳에 그것을 감췄다. 그녀는 최 씨에게 말했다. 이 장부는 우리의 목숨과도 같소. 그놈이 이걸 알게 되면 우리 둘 다 살아남지 못할 것이오. 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어머님, 이제 어찌 하오리까?
이 장부만으로는 그자를 무너뜨리기 어려울 터인데 박씨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그놈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려면 단순히 장부만으로는 부족하오. 그놈이 저지른 더 큰 죄악을 찾아내야 하오. 내가 아는 바, 그자는 오래전 한양의 선비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재산을 빼앗았소. 그 선비의 이름은 이원석이었소. 그의 가족이 지금 어디 있는지 혹은 살아있는지 알아내야 하오. 그들이 우리와 뜻을 함께할지도 모르오. 최 씨는 놀란 눈으로 시어머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박씨 부인이 그토록 오랫동안 남편의 죄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사실에 새삼 감탄했다. 어머님, 그 일을 어찌 아신 것이옵니까? 박씨 부인은 쓰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놈이 술에 취해 허풍을 떨 때 무심코 내뱉은 말이 있었어. 이원석이란 선비가 관아에 고발하려 했던 뇌물의 증거를 그놈이 먼저 빼앗아 버렸고 그를 역적으로 몰아 처형시켰어. 그 뒤로 이원석의 아내와 자식들은 쫓겨났어. 나는 그때부터 이 집안이 썩었다는 걸 알았어. 최 씨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도 뉘우침이 없으니 참으로 악독한 자이옵니다. 어머님, 소자가 그 가족을 찾아보겠사옵니다. 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오, 며느라. 그놈의 눈과 귀는 마을 곳곳에 있어. 우리가 움직이는 걸 알게 되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오. 며칠 뒤 최 씨는 마을 장터로 나갔다. 그녀는 남편의 장례 이후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온 터였다. 장터는 흉년으로 인해 초라했지만 여전히 몇몇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있었다. 최 씨는 그곳에서 오래된 약초상 노파를 만났다. 노파는 마을의 소문을 꿰고 있는 인물로 최 씨는 그녀에게 은밀히 접근했다. 약초 몇 가지를 사는 척하며 말을 붙였다. 노인장, 소자가 묻고 싶은 것이 있사옵니다. 혹여 이원석이란 선비의 가족에 대해 아시는 바 있으신지요? 노파는 최 씨를 날카롭게 쳐다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그 이름은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거라, 아씨. 그 집안은 김판관의 손에 망했지. 이원석의 아내는 한양 근처로 도망쳤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그 뒤로는 소식이 끊겼다. 왜 그런 걸 묻는 게냐? 최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저 옛 이야기를 듣고 궁금했을 뿐이옵니다. 혹여 그들의 행방을 아는 이가 있다면 전해주시옵소서. 노파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최 씨를 보았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최 씨는 노파에게 은전 몇 잎을 건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그녀는 박씨 부인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박씨 부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한양이라. 그곳이라면 그놈의 뿌리가 깊소. 하지만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어. 대신 믿을 만한 일을 찾아야 하오. 마을에 이원석의 일을 기억하는 자가 있을 터이니 그들을 통해 단서를 찾아보자꾸나. 며칠 뒤 박씨 부인은 비밀리에 마을의 늙은 서당 훈장인 윤노인을 만났다. 윤노인은 젊었을 적 이원석과 친분이 있었고 그의 억울한 죽음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했다. 박씨 부인은 그를 은밀히 집으로 초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윤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원석은 정직한 선비였어. 그는 김판관의 뇌물을 고발하려 했지만 오히려 역모로 몰려 처형당했어. 그의 아내와 어린 아들은 한양 외곽으로 쫓겨났어. 소문으로는 아내가 병으로 죽었고 아들이 어딘가에서 떠돌고 있다고 들었어. 박씨 부인은 눈을 빛내며 물었다. 그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아는 자가 있사옵니까? 윤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정확히는 모르오. 하지만 한양의 어느 객주에서 그를 봤다는 이야기가 있었어. 이름은 이형준이라 하오. 이제 20 남짓 되었을 터이요. 박씨 부인과 최 씨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웠다. 이영준을 찾아 그의 도움을 받아
김판관의 죄를 폭로할 증거를 모아야 했다. 하지만 한양으로 가는 길은 위험했다. 김판관은 최근 들어 더욱 의심이 많아졌고 집안의 하인들조차 그의 눈과 귀 역할을 하고 있었다. 두 여인은 하인들 몰래 한양으로 사람을 보내 이영준을 찾기로 했다. 그들은 마을의 떠돌이 장사꾼인 한석을 믿을 만한 인물로 점찍었다. 한석은 과거 김판관에게 토지를 빼앗긴 원한이 있는 자였다. 최 씨는 한석을 몰래 만나 부탁했다. 한석이 소자가 어려운 부탁을 하나 하려 하오. 한양으로 가서 이형준이란 자를 찾아주시오. 그를 찾으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오. 한석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최 씨가 은전을 건네자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아씨. 하지만 이 일이 김판관에게 알려지면 내 목숨도 위험하오. 걱정 마시오. 우리가 그대를 지킬 것이오. 한석은 다음 날 한양으로 떠났다. 그 사이 김판관은 집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다. 어느 날 밤 그는 박씨 부인을 불러 물었다. 야 편네, 요즘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어? 네 눈빛이 예전과 다르오. 박씨 부인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소첩이 무슨 꽁꽁이가 있겠사옵니까? 그저 아들의 죽음이 가슴 아플 뿐이옵니다. 김판관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눈 감고 귀 닫고 있으면 아무 일 없을 것이오. 하지만 내 눈을 속이려 한다면 그땐 너나 며느리나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그 말에 최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김판관은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의심하고 있었다. 두 여인은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다. 한석이 한양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장부를 바탕으로 김판관의 뇌물 내역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장부에는 수많은 관리들의 이름과 뇌물 액수가 적혀 있었다. 그 중에는 한양의 고위 관료도 포함되어 있었다. 박씨 부인은 이를 보며 중얼거렸다. 이 자들이 모두 그놈과 한패였소. 이 장부를 잘 이용하면 그놈뿐 아니라 그 패거리 전부를 무너뜨릴 수 있어. 며칠 뒤 한석이 한양에서 돌아왔다. 그는 이영준을 찾았고 놀랍게도 이영준은 김판관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한양의 객주에서 일하며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힐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 한석은 이영준이 곧 마을로 찾아오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박씨 부인과 최 씨는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도 잠시 김판관이 어느 날 갑작스레 서재로 들어가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뭔가를 찾는 듯했다. 최 씨는 그 광경을 멀리서 보고 급히 박씨 부인에게 달려갔다. 어머님, 그자가 서재를 뒤지고 있사옵니다. 혹여 장부가 없어진 걸 눈치챈 것이 아니옵니까? 박씨 부인은 침착하게 말했다. 걱정 마오. 장부는 내가 안전한 곳에 숨겼어. 하지만 이제 시간이 없어. 이형준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하오. 겨울이 다가오며 산골 마을은 차가운 바람으로 뒤덮였다. 김판관의 집안은 겉으로는 여전히 고요했으나 그 안에서는 박씨 부인과 최 씨가 복수의 불씨를 키우고 있었다. 한석이 한양에서 전한 소식, 즉 이영준이 마을로 찾아오겠다는 약속은 두 여인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김판관의 의심은 날로 깊어졌고 그의 날카로운 눈초리는 집안 곳곳을 훑었다. 서재에서 장부가 사라진 것을 눈치챈 듯 그는 하인들을 다그치며 누가 자신의 물건을 건드렸는지 캐묻기 시작했다. 박씨 부인과 최 씨는 숨을 죽이며 시간을 벌어야 했다. 이영준은 마침내 마을에 도착했다. 그는 22의 젊은 나이였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고난이 묻어 있었다. 한양의 객주에서 일하며 아버지 이원석의 억울한 죽음을 복수할 날만을 기다려온 그는 김판관의 이름을 들으면 이를 악물었다. 한석의 안내로
그는 밤늦게 김판관의 집으로 은밀히 찾아왔다. 박씨 부인은 하인들의 눈을 피해 그를 뒷문으로 들였고 최 씨와 함께 방 한 구석에서 그를 맞았다. 등불 아래서 이형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소인은 이형준이라 하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김판관이 내 아비를 죽이고 우리 집안을 망쳤소. 그 원한을 갚고자 이곳까지 왔소. 두 분이 어찌 나를 아신 것이오? 박씨 부인이 차분히 대답했다. 형준이, 네 아비의 억울함은 이 집안에서도 잊히지 않았어. 그자는 내 아들마저 죽였어. 이제 우리는 같은 원수를 두고 있어. 함께 그자를 무너뜨릴 것이오. 최 씨가 덧붙였다. 소자도 남편을 잃었사옵니다. 그자의 악행이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돼요. 형준이 그대가 가진 증거가 있다면 우리와 함께 나누어 주시오. 이영준은 품속에서 낡은 종이 뭉치를 꺼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 이원석이 죽기 전 남긴 편지와 김판관의 뇌물 내역 일부를 기록한 문서였다. 이원석은 김판관이 뇌물을 받고 마을의 토지를 강탈한 증거를 관아에 제출하려 했으나 김판관이 먼저 이를 알아채고 그를 영모로 몰아 처형시켰던 것이다. 이영준이 말했다. 이 문서는 아비가 죽기 전 숨겨둔 것이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오. 김판관은 한양의 고위 관료들과 결탁해 있어.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자는 또 빠져나갈 것이오. 박씨 부인은 이영준의 문서를 꼼꼼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소. 우리도 그자의 뇌물장부를 손에 넣었어. 내 문서와 합치면 그의 죄를 더 확실히 입증할 수 있겠소. 하지만 그자를 직접 고발하기엔 아직 위험이 크오. 관아의 관리들은 그의 편이니 우리가 먼저 그들의 신뢰를 깨야 하오. 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어찌하면 그들의 신뢰를 깰 수 있사옵니까? 박씨 부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그자는 매년 한양의 고위 관료들과 비밀리에 만남을 갔어. 그 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으며 결탁을 다지요. 다음 만남이 곧 있을 터이니 우리가 그 자리에 잠입해 그들의 거래를 폭로할 증거를 모아야 하오. 이영준이 눈을 빛내며 말했다. 그 만남이라면 소인도 소문을 들었사옵니다. 한양 외곽의 객사에서 열린다고 하오. 하지만 그곳은 경비가 삼엄하니 들어가려면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오. 세 사람은 그날 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영준은 한양에서 쌓은 인맥을 활용해 객사의 경비 정보를 알아오기로 했다. 최 씨는 마을의 소문꾼들을 통해 김판관의 최근 행적을 감시하기로 했다. 박씨 부인은 집안의 하인들 중 누가 김판관에게 충성하는지, 누가 믿을 만한지 분별하는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은 극비리에 진행되어야 했다. 김판관의 의심은 점점 더 짙어졌고 그는 최근 들어 집안의 모든 방문을 잠갔다 풀었다 하며 이상 행동을 보였다. 며칠 뒤 최 씨는 마을 장터에서 우연히 하인 중 한 명인 덕수와 마주쳤다. 덕수는 김판관에게 충성하는 자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 씨는 그의 눈빛에서 망설임을 읽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덕수, 요즘 주인마님의 심기가 불편하신 듯하오. 무슨 일인지 아는 바 있소? 덕수는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아씨, 소인이 말해도 되겠소이까? 주인마님께서 최근 서재에서 뭔가가 없어졌다고 화를 내셨소. 하인들 모두를 의심하며 감시하고 계시오. 최 씨는 마음이 철렁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렇소? 허나 우리 집안은 늘 그랬소. 주인마님의 성정이 원래 그러하지 않소? 덕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렇긴 하오나 이번엔 좀 다르오. 주인마님께서 아씨와 부인을 특히 주시하라고 하셨소. 최 씨는 그 말을 듣고 즉시 박씨 부인에게 달려갔다. 두 사람은 김판관이 이미 그들의 계획을 의심하고 있음을 알았다.
박씨 부인은 단호히 말했다. 이제 시간이 없소. 그자가 우리를 먼저 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하오. 형준이 한양에서 돌아오면 즉시 계획을 실행하겠소. 며칠 뒤 이형준이 한양에서 돌아왔다. 그는 객사의 경비가 삼엄하지만 특정 날밤에 경비가 느슨해진다는 정보를 가져왔다. 그날은 김판관이 고위 관료들과 만나는 날이었다. 이형준은 말했다. 소인이 객사의 하인으로 위장해 들어갈 수 있사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밖에서 경비를 따돌려야 하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뇌물 거래를 기록할 사람이 필요하오. 박씨 부인이 단호히 말했다. 내가 갈 것이오. 그 자리에서 그들의 죄를 직접 보아야겠소. 최 씨는 놀라며 만류했다. 어머님, 너무 위험하옵니다. 소자가 대신 가겠사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오 며느라. 나는 그자와 너무 오래 살았소. 그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아오. 내가 가는 것이 맞소. 결국 세 사람은 계획을 확정했다. 이형준은 객사의 하인으로 잠입하고 박씨 부인은 변장한 채 만남의 자리에 몰래 들어가 증거를 모으기로 했다. 최 씨는 마을에 남아 김판관의 동태를 감시하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하지만 계획이 실행되기 직전 김판관이 갑작스레 최 씨를 불러들였다. 그는 술에 취한 채로 그녀를 노려보며 말했다. 며느리, 네가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 모를 줄 아느냐? 내 눈은 모든 걸 보고 있어. 내년이 내 서재를 뒤졌지. 안 그러냐? 최 씨는 가슴이 내려앉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소자, 그런 일 없사옵니다. 어찌 감히 주인마님의 서재를 건드리오리까. 김판관은 비웃으며 말했다. 거짓말을 잘도 하느니라. 하지만 내 너와 그 여편네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오. 그가 방을 나가자 최 씨는 급히 박씨 부인에게 달려가 상황을 전했다. 두 여인은 시간이 촉박함을 알았다. 이영준의 계획이 성공하지 않으면 그들은 김판관의 손에 먼저 당할지도 몰랐다. 겨울의 찬바람이 마을을 휩쓸던 그날 밤, 한양 외곽의 객사는 어둠 속에서 은밀한 만남의 장소로 변해 있었다. 김판관은 고위 관료들과의 비밀 회합을 위해 객사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 뒤에는 점점 커지는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다. 최근 집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고 특히 박씨 부인과 최 씨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권세와 결탁한 관리들의 힘을 믿었다. 그 누구도 자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확신했다. 한편 박씨 부인과 이영준은 객사로 잠입할 준비를 마쳤다. 박씨 부인은 하인의 옷으로 변장하고 얼굴에 재를 발라 신분을 숨겼다. 이영준은 이미 객사의 하인으로 위장해 내부에 잠입해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간단하면서도 대담했다. 김판관과 관리들이 뇌물을 주고받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 증거를 확보해 한양의 정직한 관료나 백성들에게 폭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객사는 경비가 삼엄했고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끝장날 수 있었다. 마을에 남은 최 씨는 김판관의 의심을 따돌리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김판관이 집에 없는 동안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라고 지시하며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연기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이 가득했다. 김판관의 마지막 말, 너와 그 여편네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오. 라는 경고가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최 씨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마을의 윤노인과 한석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들은 김판관의 악행을 오래전부터 증오해왔고 최 씨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객사에서 만남이 시작되었다. 김판관은 한양의 고위 관료 3명과 함께 방에 앉아 술을 나누며 거래를 논의했다. 그들의 대화는 뇌물의 액수와 토지 분배,
그리고 관직 매매에 관한 것이었다. 이영주는 하인으로 위장한 채 술병을 들고 방 안을 오가며 대화를 엿들었다. 그는 김판관이 금괴를 꺼내 관료들에게 건네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박씨 부인은 방밖 복도에서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이영준이 건네준 종이에 대화의 주요 내용을 적었다. 김판관이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었다. 이 금괴가 어디서 왔는지 아시겠어? 그 어리석은 백성들이 바친 것이요. 하하! 그들은 내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는 개미일 뿐이요. 한 관료가 웃으며 맞장구 쳤다. 김판관, 그대의 수완은 참으로 놀랍소. 이번엔 어떤 토지를 손에 넣을 작정이요? 김판관은 잔을 기울이며 대답했다. 마을 외곽에 비옥한 논밭이 있어. 그곳에 농부들이 흉년으로 허덕이고 있으니 헐값에 사들일 참이요. 그대들이 관아에서 눈 감아 준다면 이익의 절반을 나누겠어. 그 순간 박씨 부인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손은 분노로 떨렸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했었다. 이영주는 그녀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다. 그들은 뇌물 장부, 이원석의 문서, 그리고 오늘의 대화를 기록한 종이를 한양의 정직한 관리에게 전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객사의 경비병 하나가 복도에서 박씨 부인을 발견했다. 거기 누구냐? 경비병이 소리쳤다. 박씨 부인은 재빨리 몸을 숨겼지만 경비병의 소리에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김판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복도를 살폈다. 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누가 있어? 이 시간에 복도를 어슬렁거리는 자가 누구냐? 이영주는 침착하게 술병을 들며 말했다. 주인마님, 소인이 방금 복도를 지나며 쥐가 뛰어다니는 소리를 들었사옵니다. 경비병이 그걸 쫓는 모양이요. 김판관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이영준을 보았지만 더 캐묻지 않았다. 박씨 부인은 간신히 경비병의 눈을 피해 객사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이영준이 나중에 증거를 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객사 안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판관은 무언가를 직감한 듯 하인들을 불러 경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 시각 마을에서는 최 씨가 위기를 맞고 있었다. 김판관이 집에 남겨둔 충직한 하인 덕수가 그녀의 방으로 찾아와 따지듯 물었다. 아씨, 주인마님께서 서재에서 없어진 물건에 대해 물으셨소. 아씨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이요? 최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덕수, 소자가 어찌 주인마님의 물건을 건드리겠소. 그저 집안을 돌보며 어머님을 모실 뿐이요. 하지만 덕수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그는 김판관의 지시를 받고 최 씨를 감시하고 있었다. 최 씨는 그의 의심을 풀기 위해 일부러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소자의 남편이 죽은 뒤로 이 집안에서 마음 편할 날이 없었소. 덕수, 그대도 이 집의 고통을 알지 않소? 그 말에 덕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과거 김판관에게 가족의 토지를 빼앗긴 아픔이 있었고 최 씨의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한숨을 쉬며 물러갔다. 최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다. 객사에서 이영주는 가까스로 증거를 품에 숨기고 밖으로 나왔다. 그는 박씨 부인과 함께 한양 외곽의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윤 노인과 한석이 미리 연락해둔 정직한 관리, 한양의 형조판서의 신복인 이 대감과 만났다. 이 대감은 김판관의 악행을 오래전부터 의심해왔던 인물이었다. 박씨 부인이 장부와 문서를 내밀며 말했다. 이 대감, 이 문서들이 김판관의 죄를 증명할 것이요. 그자는 백성을 짓밟고 무고한 이들을 죽음으로 몰았소. 부디
이 증거를 조정에 올려 정의를 세워주시오. 이 대감은 문서를 꼼꼼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증거라면 충분하오. 김판관과 그의 패거리들을 체포할 명분이 되겠소. 하지만 그자는 교활하니 서둘러야 하오. 그날 밤 이 대감은 조정에 급히 보고를 올렸고 다음날 새벽 관병들이 김판관을 체포하기 위해 객사로 들이닥쳤다. 김판관은 아직 술에 취해 정신없는 상태로 끌려갔다. 그는 관병들에게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요? 나는 무고하오. 누가 감히 나를 모함한 것이오? 하지만 그의 외침은 허공을 맴돌 뿐이었다. 박씨 부인과 이영주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복수는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며칠 뒤 김판관은 한양의 옥사에 갇혔고 그의 뇌물장부와 이원석의 문서는 조정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김판관과 결탁했던 관리들도 줄줄이 체포되었다. 마을로 돌아온 박씨 부인과 최 씨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오랜 고통의 끝을 축하했다. 이영주는 그들에게 깊이 감사하며 말했다. 두 분의 도움 없이는 소인의 복수도 불가능했소. 이 은혜를 어찌 갚겠소? 박씨 부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형준이 너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었어. 이제 이 마을은 새롭게 시작할 것이오. 최 씨는 남편의 영정을 보며 속삭였다. 남편님, 이젠 편히 쉬시옵소서. 소자가 약속을 지켰사옵니다. 그렇게 김판관의 집안은 무너졌고 박씨 부인과 최 씨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일구기 시작했다. 그들의 복수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억울한 이들의 한을 풀고 정의를 세우는 길이었다.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겨울이 지나며 새봄이 찾아왔다.